81페이지일부터 읽습니다. 실전 투자 수기 엄마 덕분에 사게 된 상가. 주택 하나 매입하려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억 원 정도요. 사면 쌀수록 좋죠. 취득세도 내고 수리도 좀 하고. 5월이 시작되던 어느 날 나와 엄마는 이모네 집을 알아보느라 이곳저곳 발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이라는 말에 중개업자는 한억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요즘 매물이 워낙 없어서라고 마뜩찮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1억 원이 돈이라 싶겠지만 이모가 남편과 사별 후 남매를 키우며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모를 위해 1억 원 미만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을 물색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물론이고 전봇대에 붙은 정단지며 생활정보지까지 샅샅이 훑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중주택은 매물이 없는 대신 실평수 13평짜리 아파트 상가가 거의 분양가에 난 곳이 있다는 한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엄마가 대뜸 그 상가 한번 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당장 이사갈 집을 사야 할 행편인데 상가라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상가를 보러 가는 길에 엄마에게 눈짓을 했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을 아는 듯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상가는 현재는 엉어 교습소가 새 들어 있었는데 교습소가 문을 열지 않은 오전이라 우리는 위치와 것만 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상가의 가격 흥정을 부탁했고 우리는 이모 집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가 그 상가 내가 사는 건 어때? 라고 넌지시 나에게 묻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했지만 솔직히 탐나는 물건이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보증금 빼고 너 이자도 없는 정기예금 깨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데 언제까지 은행배만 불릴 거냐? 엄마의 이 말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상가 주인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상가 최초의 가격은 1억 1천만 원, 내가 가진 돈은 8,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상가의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니 엄마의 말씀처럼 그렇게 무모한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사흘간 요지부동이던 상가 주인은 나흘째 되던 날 1억 5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어 주었고 중개수수료 정도는 뺄 요량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빼어둔 카드는 그 층의 다른 상가들에 비해 15만 원가량이 싼 교습소의 월세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10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렴한 월세 부분을 감수하고 갈 테니 더 가격 절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주인은 끝내 1억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마지막 자존심인 양 포기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단념할 생각이 혹시라도 상가 주인이 돈이 급해 내가 원하는 1억 원에 파실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그 상가 주인과 5월 중순에 5년 전 분양 가격 대비 별반 차이 없는 1억 원의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사흘 만에 잔금을 치렀고 5월의 마지막 날 나홀로 등기까지 일사천리도 마쳐 등기 필증을 손에 거머쥐고 6월 1일 내 생애의 첫 월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전화를 받은 날 밤 5살 박이 아들을 재워놓고 1시간 정도 울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고 아들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표현을 빌리면 효자여 요즘 표현으로는 심각한 마마보이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7개월이 될 즈음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신접살림을 차릴 때 전셋집 한 칸 마련해 줄 형편도 되지 않는 시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군말 없이 대출받아 전세 얻고 만삭이 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그 빚을 절반가량 갚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이는 자신에게 맡기고 계속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자신에게 생활비를 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자 남편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이혼 후 남편은 연락두절이었고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리하던 남편의 급여 통장도 이혼 전에 이미 집을 나가면서 거둬간 남편 덕분에 나는 아예 분유값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어과외 학원 강사를 병행하며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5년의 세월이 상가 계약 전날 밤 주마등처럼 스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교롭게 나와 아이가 약간의 생활비만 내고 얹혀 사는 친정집 건너편에 위치한 내 상가 건물을 지날 때면 엄마는 애비랑 있었으면 상가는 고사하고 대출 빚이나 갚고 있었겠지. 내가 언감생심 어디서 25만원씩이나 되는 월세를 받아
나도 생활비 좀 올려받자라고 우스갯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의 성견지명으로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부동산 월세의 꿈을 이룬 지금 월세를 조금 올려받게 되면 엄마의 생활비도 올려드려야겠다며 즐겁고 행복한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직장인 황 소장의 어드바이스. 월세 수익은 보통 사람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부러워하거나 시기만 할 뿐 직접 월세 받는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 멘토의 역할입니다. 만약 주인공의 어머니가 상가를 사보라고 권유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인공이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분명 그 어머니는 주위에 월세 받는 부동산을 소유한 지인이 있거나 최근 주변에서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대뜸 상가를 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2년 전쯤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동생이 부동산 분양 계약을 했다가 잔금 때 돈이 없어서 얼떨결에 그 계약을 넘겨받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이후 그분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돼 결국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찾아와서 지금은 네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멘토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리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기회라고 생각해 확인한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멘토의 역할뿐만 아니라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찾았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유심히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885PH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